안녕하세요. 글 쓰는 오후입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원래 지각하면은 이제 지각 설명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각 설명회 하겠습니다. 제가 지각한 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건데, 그래도 변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조혈모세포 기증을 했습니다. 조혈모세포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는데, 그 과거에 골수 기증이라고 불렀던 게 그게 조혈모세포 기증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는 방법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골수 기증이거든요. 이제 엉덩이 부분에 장골뼈 골수에서 채취를 하는 거죠. 근데 조혈모세포를 꼭 골수에서 채취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기술이 좋아져서 채취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지금은 뭐 여건이 되면 그냥 팔에 주사 놔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수 기증 대신 폭넓게 조혈모세포 기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근데 보통 명칭은 의미가 바뀌어도 처음 이름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그 용어가 자리를 잡았을 경우에는. 근데 골수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가 뼈 사이에 있는 엑기스 같은 거잖아. 그래서 골수 기증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걸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채취하는 게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기증을 꺼릴까 봐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이라고 바꿔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장기 기증이라고 하면 흔히 죽었을 때, 내사 상태일 때 하는 걸 떠올리는데, 살아있을 때 기증하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뭐 헌혈이죠. 피 뽑는 거. 근데 헌혈은 우리가 뭐 장기 기증이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기증은 좀 더 센 거, 뭐 장기를 떼주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신장이나 폐나 췌장이나 이런 일부도 살아있을 때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기 기증은 쉽지 않은 게, 어쨌든 기증자에게 영구적으로 피해를 주거든요. 아무리 회복이 된다고 해도 이 물리적으로 장기를 적출한 거니까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해도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까운 뭐 사랑하는 사람들 외에는 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내 신체도 피해를 주지 않고, 여기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건 부작용도 적고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런 기증이 하나 있는데 그게 조혈모세포 기증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왜 하느냐? 조혈모세포라는 게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원조세포 같은 거예요. 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뭐 이런 걸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조혈모세포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백혈병이나 혈우병 이런 혈액 관련된 병들이 생기고, 이런 병들이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뭐 죽는 건 죽는 건데 살아있을 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죠. 조혈모세포 이식은 이런 병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러프하게 설명하면은 이 환자의 비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없애고, 기증자의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주는 거예요. 누구나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혈액형이랑은 무관한데 MHC라고 특정 항원이 환자랑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이게 환자랑 맞으면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을 확률이 낮아요. 가족을 보면은 이제 부모 자식과는 한 5% 정도 일치합니다. 낮죠. 이게 가차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낮아요. 형제 자매는 조금 더 높아요. 한 25% 정도 일치합니다. 25%면 그래도 꽤 괜찮은 확률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형제가 4, 5명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잖아. 그리고 서로 형제가 10명이 있어도 재수 없으면 맞는 사람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환자 대부분은 무명의 기증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타인이 이 항원이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 부모 형제도 낮으니까 당연히 그것보다는 훨씬 낮아요. 2만 분의 1. 그러니까 0.005%죠. 굉장히 낮죠. 현실적으로는 뭐 0에 가까운 수인데, 하지만 타인은 수가 많잖아요. 형제자매는 한 명이지만 한국에만 해도 5천만 인구가 있습니다. 확률로만 보면 기증자가 2만 명 정도 등록이 돼 있으면 한 명은 맞다는 소리인데, 근데 이게 확률이니까 뭐 당연히 누구는 맞는 사람이 많고 누구는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기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맞을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기증 신청을 해도 평생 연락 안 오는 분들도 있고, 환자분들도 뭐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과 맞는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이제 기증 신청하고 몇 년 안 돼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험을 최근에 해본 입장에서 조혈모세포 기증 과정을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가 기증을 할 거다 하면은 이제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신청은 헌혈의 집 같은 곳에서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진 마시고 헌혈하는 김에 하세요. 왜냐하면 기증 신청을 할 때 피를 뽑아야 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도 피 뽑으려면 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신청만 하지 말고 헌혈을 하는 김에 기증 신청을 하면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효과적이다. 2024년에 국내 헌혈량이 역대 최저를 찍었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이제 5일 밑으로 떨어지면 위급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뭐 선물도 많이 풀고 했는데 헌혈을 뭐 평소에 많이 하시면 좋죠. 헌혈은 이제 1년에 전혈 기준으로 5번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과거보다 헌혈을 적게 할까? 사회 전반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식 이런 게 뭐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헌혈을 좀 하고 싶어도 헌혈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회단체에서 헌혈 행사를 기획해서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오시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서 거절되는 경우도 많고 뭐 이거는 뭐 예전부터 그랬을 테니까 특별한 변수는 아닌데 최근에는 이제 병원 진료를 과거보다 많이 보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그러면 거기서 뭐 받는 약물이나 치료 때문에 헌혈을 못하는 경우도 꽤 많고 또 해외여행 다녀와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보다 더 쉽게 가잖아요. 갔다 오고 나면 한동안은 이제 헌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정도 있다가 또 해외 한번 나가. 그러면은 이제 기간이 계속 갱신되면서 헌혈을 계속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남성분들이 많이 못하는 이유도 있는데 그 탈모약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탈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뭐 지금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머리카락도 과거보다 얇아지고 탈모약을 먹어야 하나? 뭐 미녹시딜 좀 발라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근데 탈모약을 먹으면 헌혈을 못 해요. 요즘은 이제 탈모 안 와도 낌새 보이면 탈모약 먹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20대, 30대들 막 머리 풍성한데도 탈모약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헌혈하기 딱 좋은 그 건강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그런 약 때문에 헌혈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헌혈량이 급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정도만 머리 이대로 유지되면 탈모약 없이 헌혈 가능할 때까지 하면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결심을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막상 머리 빠지기 시작하면 결심 바로 흔들리겠죠. 인간은 나약한 동물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헌혈 말씀드린 게 그 조혈모 세포 기증은 헌혈이 안 되는 분들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헌혈이랑 조금 기준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헌혈 안 되시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 미리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가서 신청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확률이 낮아서 신청해도 평생 연락 안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해두고 연락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오면 뭐 운명인 거죠. 이제 그 사람을 도와줄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쯤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2차 검사를 해야 됩니다. 피를 한 번 더 뽑는데 혹시 제가 도망갈까봐 그랬는지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시더라고요. 그 코디네이터 분이.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근처 병원 가서 이제 신청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저는 오셨어요. 제 편의를 봐주신 거죠. 그래서 와서 피를 뽑아갑니다. 2차 유전자 검사를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때 피 뽑을 때 했던 생각이 아니 어차피 피 그때 뽑았는데 한 번에 검사 다 해놓으면 안 되나? 이거를 뭐 또 검사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검사하는 거는 가격이 비싸대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신청자에게 다 해놓을 수가 없어서 이제 맞는 경우가 생겼을 때만 추가로 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제 2차 검사에서 또 안 맞을 확률이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반성했어요. 왜냐면은 나야 피 한 번 더 뽑는 게 귀찮지만 그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증자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졌어. 근데 확률이 반이야. 아, 이거 쉽지 않죠. 더 그런 거는 이제 2차 검사까지 맞아. 그러면은 이제 기증자가 기증을 해도 괜찮은지 이제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건강검진에서. 그리고 또 기증자가 그 시기에 일이 바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변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증 가능한데도 거절하는 사람이 또 한 반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보면 기증자가 나오고도 기증 받을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유전자 맞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못해. 그리고 그걸 알게 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환자랑 보호자에게. 그래서 뭐 피 한 번 더 뽑는 건 이해하자. 물론 뒤에 가면 피는 계속 뽑기 때문에 한 번은 아닌데, 아무튼 환자보다는 나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피를 뽑히시면 되고,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주로 이 검사는 피를 뽑고 뭐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하고요. 뭐 간 수치나 이런 걸 봐주는데, 본인 건강검진 한다고 생각하시고 받으면 돼요. 뭐 이상이 있으면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문제없이 통과하면 드디어 기증 날짜를 환자 뭐 상태 이런 걸 감안해서 코디네이터 분과 연락해서 잡게 돼요. 입원을 3일 해야 되고 그 전에 주사를 3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총 6일 코스인 거죠. 이 주사 맞는 게 촉진제인데, 조혈모 세포를 혈액에서 채취를 하는데 그 혈액 속의 조혈모 세포를 평소보다 많이 나오게 해주는 그런 촉진제 주사예요. 그래서 입원 3일 전부터 이 주사를 맞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입원해서 첫날 이 주사를 맞아요. 그러니까 총 4일 동안 이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를 팔 양쪽에 한 방씩 2번을 맞아요. 이 주사 맞는 거는 이제 앞에 조사 때처럼 직접 와서 놔주시기도 하고, 일정이 잘 안 맞으면은 주사랑 약을 퀵으로 보내줘요. 저는 이제 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약이 이제 하루치마다 포장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 하루치를 가지고 주변의 내과 병원 가서 본인이 편할 때 맞으면 됩니다. 시간은 일정하게 뭐 오후 시간을 만들면 좋다고 해서 저는 오후에 가서 맞았고요. 근데 근데 웃긴 게, 이게 가는 곳마다 다 처음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 때문에 여러 군데 가서 맞았는데, 그래서 그 설명서도 있어요. 막 그걸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나본다 이런 이야기는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불안하잖아. 왠지. 그래서 이제 팔 위쪽으로 이렇게 놔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서 봤을 때는 팔 한쪽에 나으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잘못 나오신 것 같은데, 뭐 이후에 채취를 잘한 거 보면 뭐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놓는 거는. 그리고 3일 뒤에 입원을 합니다. 보통 이제 시술은 상급종합병원이나 뭐 대학병원 같이 큰 데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집 근처에 큰 병원이 여러 군데 있어서 골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 병원에 입원을 했고, 이게 뭐 기증자 배려 차원인 것 같은데 무조건 1인실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간 병원이 하필 당일에 1인실이 없어가지고 VIP실에 묵었습니다. 그래서 빈말이긴 했지만 저는 다인실도 괜찮습니다 했는데, 이게 뭐 정해져 있어서 그 코디네이터 분이 VIP실을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그 VIP실이 그냥 VIP실 정도가 아니라 무슨 그 병원에서 가장 좋은 병실, 그러니까 무슨 회장님 오시는 그런 병실에 묵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일단 방이 2개, 거실이 하나 있어요. 방은 이제 환자방, 보호자방, 보호자방에는 호텔 침대가 놓여 있고요. 화장실이 3개 있었습니다. 거실에 하나, 각 방에 하나씩. 그리고 이제 환자방, 제일 큰 방이죠. 여기에는 또 대형 욕조가 있더라고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첫날에 욕조에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행동이죠. 제가 기증하러 온 거 아니었으면 그날 아마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했을 거야. 아무튼 너무 좋은 곳이었고요. 제가 간 병원에 전공의로 근무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그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얼굴 한번 보자 해서 병문안으로 왔는데, 그 친구가 그 병원에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그 병실에 처음 와봤대요. 있는지도 몰랐대. 그만큼 이제 환자들이 안 온다는 거죠. 비쌀 테니까. 근데 제 앞으로 들어가는 이제 병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아마 환자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감이 있긴 했는데, 뭐 제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뭐 즐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를 그 굉장히 특별한 VIP 병실에서 묵었고, 다음 날은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겨갔어요. 뭐 거기도 시설이 좋았는데 첫 번째 방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묻히는 감이 있었고, 그래서 뭐 그냥 즐겼습니다. VIP라 밥도 잘 나왔고요. 근데 이거는 뭐 케바케니까 좋은 걸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거 알려드리고, 아무튼 1인실은 보장이 되니까 뭐 다른 환자분이 있을까봐 불편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입원하면은 이제 그날 저녁에 와서 주사를 놔주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양팔에 관을 꽂아서 하는 거고요. 일종의 헌혈이랑 비슷한데 헌혈보다 관이 좀 크고 한 4시간 정도 채취를 하거든요. 이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한 방식인데 시간은 비슷하게 걸립니다.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팔이 아니라 목 아래 이쪽이에요. 저는 이쪽에 지금 흉터가 조금 있는데 이쪽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관을 넣고 채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팔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팔에 하는 게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저는 헌혈 같은 거는 큰 무리 없이 하는데 이게 4시간 동안 혈관에 주사를 꽂고 있고 하면 이 혈관이 마른대요. 그래서 웬만한 건강 체질이 아니고는 팔에 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목에 하는 거 추천합니다. 너도 당해봐라 아니고요. 목에 하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일단 팔에 하면은 팔을 못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4시간 동안 팔을 못 움직인다? 그럼 스마트폰을 못 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TV 켜주는 거 그거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채널도 마음대로 못 바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목에 이 관을 꽂잖아요. 그러면은 목을 그냥 움직일 수도 있고요. 손은 당연히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 하면서 뭐 노래 들으면서 그러면은 4시간 누워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팔에 안 해봤지만 생각만 딱 해봐도 야, 목에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목에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러면 이제 4시간 동안 피를 뽑는데, 피를 진짜 4시간 동안 다 뽑으면 우리 몸에 피가 안 남겠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피가 일단 나가요. 그러면 그 필요한 성분이 있잖아요. 그 성분을 좀 러프하게 골라내요. 그리고 나머지 피 있잖아요. 그건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줍니다. 나머지를 잘 돌려주기 때문에 뭐 4시간 피 뽑는다고 어지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이제 병실 와서 점심 먹고 저녁까지 또 놀면 됩니다. 이제 제 피를 이제 채취해 가셨잖아요. 이 채취한 거를 환자가 있는 병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이제 성분 검사를 해요. 자기들이 필요한 조혈모세포 양이 있을 텐데 지금 채취한 것에 조혈모세포가 충분히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충분하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목에서 관도 빼주고 주는 밥 먹고 다음날 오전에 퇴원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부족할 수 있겠죠. 부족하면 코디네이터 분이 연락이 와요. 그리고 의사를 물을 겁니다. 저 죄송한데 한 번 더 하게 됐는데 하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겠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뭐 이제까지 했는데 뭐 어떻게 또 하루 더 뽑겠다는데 그걸 못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한 번 더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관을 못 빼요. 근데 이게 앞에서 얘기했지만 움직임에 불편 없이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고 계시면 되고 촉진제 주사를 한 번 더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2차 채취를 하고요. 이때는 처음 한 것보다는 좀 짧게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첫째 날에 반 정도 뽑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1차, 2차 채취한 조혈모세포를 환자에게 이식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환자와 그 환자 담당 의료진들이 재채취 일정에 맞춰서 뭐 환자 몸의 준비를 시켰겠죠.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없애고 제 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처치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환자가 전처치에 들어갔어. 근데 기증자가 이때 안 하겠다고 마음을 바꿔버려. 그러면은 이 환자는 그냥 죽습니다. 그게 물론 바로 죽진 않겠지만, 하지만 다른 치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뭐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연락이 왔을 때 못하겠다고 바로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전처치 전까지는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무튼 제 걸 잘 가져가서 그쪽 이식은 의사 선생님들이랑 다 알아서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증자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채취가 끝나면 기증자가 할 일은 끝입니다. 그 병실에 와서 의사 선생님이 목에 관을 빼주고 코디네이터 분 설명을 듣고 밥 먹고 좀 쉬다가 퇴원하시면 돼요. 코디네이터 분이 이제 마지막 날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뭐 대량으로 찍어내셨나 봐요. 감사패 이런 것도 갖다 주시고 보건복지부 장관 직인 들어가 있는 기념증서 같은 것도 주세요. 필요는 없지만 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기념이 될 것 같으니까 뭐 주는데 나쁠 건 없죠. 그리고 2주 정도 뒤에 기증자의 몸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지 검사를 한 번 더 합니다. 저도 이건 아직 안 받았고요. 이거는 처음에 유전자 검사할 때처럼 직접 와서 해주신대요. 그래서 뭐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정말 끝인 거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치료를 다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많으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기증이라는 제도가 시스템화되긴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증 후에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환자분이 기증 받아도 몸에서 잘 안 맞거나 생착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회복이 잘 안 돼서 추후에 다시 도움을 달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죠. 그 환자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조혈모 세포 기증 과정은 그렇게 끝입니다. 이게 다 좋은데 이제 해본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두 개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이죠. 이게 3일간 입원해야 되고, 회사든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사실 백수여도 3일의 시간을 낸다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도 약간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뭐 못하면 환자 죽는다는데 도와줘야죠. 그리고 정 급한 일이 있으면 일정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코디네이터 분이랑 얘기해서 일정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아무튼 3일이란 시간은 빼야 되고, 그리고 기증할 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냐 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기증자에게 영구적으로 큰 피해를 준다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다 케바케라서 딱 잘라 말하긴 어려운데, 만약 기증자에게 영구적인 피해가 생긴다면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 어렵겠죠. 왜 우리가 시중 제품 먹을 때 그런 농담 하잖아요. 뭐 대기업 박사님들이 만든 게 다 맛있지 않겠냐. 뭐 그런 것처럼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그게 신체적으로 영구적인 문제를 주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걸 떠나서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채취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뭐 이렇게 강 굽는 거 좀 겁나긴 하는데 막상 하면 이거 마취하고 해주기 때문에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주사 맞을 때 따끔하다 뭐 요 정도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채취 4일 전부터 촉진제 주사를 맞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조혈모 세포라는 게 원래 정량이 있어요. 피 한 1% 정도 있대요.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촉진제를 맞아서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몸에 이상 반응이 생깁니다. 이게 백혈구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백혈구가 원래 하는 역할이 경찰이잖아요. 밖에서 막 세균이 들어오면 공격해가지고 얘를 무해하게 만들고 하는데, 경찰이 이제 갑자기 늘어난 거잖아. 얘네가 일종의 군사 정권이 돼가지고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몸이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두통이 진짜 심했어요. 첫날은 이제 주사 맞고 괜찮았어요.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두통이 살짝 있고 몸이 좀 다운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문제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일상생활 다 했어요. 근데 둘째 날 주사를 맞고 저녁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잠을 못 잘 정도로 두통이 계속되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니까 뭘 하기가 어렵잖아요. 뭘 해도 좀 집중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글은 아예 못 썼고 막 애니메이션 보고 이랬는데, 그리고 3일째 세 번째 주사 맞고 밤에 진짜 '아 응급실에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음날 입원이고 제가 응급실 가는 것도 그 절차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아픈데 가기 귀찮더라고. 그래서 안 가고 어차피 다음날 병원 입원하니까 참았습니다. 다음날은 이제 입원을 했죠. 그리고 이날도 이제 촉진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밤에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누적해서 맞으면서 점점 늘어나거든요, 제 조혈모 세포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이 더 힘들었죠. 근데 이게 두통은 흔한 경우가 아닌가 봐요. 뭐 살짝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오는 게 근육통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근육이 없어서 그런가? 근육통은 거의 없었고요. 머리 아파서 힘든데 계속 의료진이 근육통 없으세요? 이걸 물어봐 가지고 뭐 짜증이 났지만 어쩌겠습니까? 뭐 그분들도 이제 자신들의 일을 하시는 거죠. 아무튼 제가 아프다고 하면은 이제 진통제를 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촉진제 주사 보내줄 때 가벼운 통증들은 대부분 있으니까 타이레놀을 같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3일간은 이제 타이레놀 먹으면서 버텼고, 입원하면 진통제 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근데 주사를 맞아도 호전이 안 됐어요. 이게 두통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좀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의료진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 진통제 주사 맞으면서 두통에 시달리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진이 야박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깊은 뜻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 끝났으니까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취를 하잖아요. 근데 채취를 하면 과도했던 조혈모 세포가 내 몸에서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채취가 끝난 뒤에는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1차 채취를 하고 나서 한 1시간도 안 돼서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 이제 친구 불러서 얘기하고 놀고 뭐 코디네이터랑도 잘 됐네요 막 이런 얘기했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안타깝게도 2차 채취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때는 약간 기분 탓이었을 수도 있는데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저녁에 촉진제 주사를 한 번 더 맞거든요. 그걸 맞고 그날 밤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채취하기 전까지도 계속 힘들었고 제가 3일째부터는 밥을 잘 못 먹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밥을 좀 못 먹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그래도 피를 뽑는 거니까 뭘 좀 먹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요거트랑 과일 뭐 이런 가벼운 것들만 좀 먹었는데 다 토해냈죠. 제가 막 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드디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스테로이드도 투약하고 다른 진통제도 놔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채취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채취를 마치니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놀랍도록 컨디션이 빨리 회복이 됐고요. 목에 찼던 관을 바로 뽑고 이게 지혈이 시간이 좀 걸려요. 구멍이 좀 커서. 그래서 뭐 2시간 정도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뭐 일단 두통 같은 건 다 사라졌고요. 좀 기운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코디네이터 분 말로는 2주 정도 지나면 완전히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뒤에 검사를 나오시는 거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총평을 일단 하자면 힘든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뭐 못하겠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진짜 힘든 거긴 하죠. 그 현대인이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어쩌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당연히 힘듭니다만 그건 또 오래 지속되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몸이 안 아픈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그래도 조혈모 세포 기증은 제가 그걸로 두통이 좀 있긴 했지만 좋아진다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뭐 아무리 아파봐야 뭐 고작 기증하는 건데 시간 지나면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버틸만 했습니다. 우리가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거든요. 불치병 환자들이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데 이게 나을 방법도 없어. 그러면은 그 고통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언제든 끝난다 생각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저도 2차 채취 필요하다고 했을 때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뭐 어쨌든 하루만 참으면 끝이니까 그래 뭐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지금 당장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하셔라. 왜냐?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는 농담이고요. 이건 진짜 농담이고 일단 신청하셔서 한번 뿌듯해 하시고 그리고 평생 연락이 안 온다. 신청했는데 뭐 맞는 환자가 없어서 연락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연락이 안 온다. 그럼 그냥 잊고 사시면 되고 뭐 맞는 환자가 생겨서 연락이 온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부하기가 힘들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겁날 수도 있고 뭐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건 그때 돼봐야 아는 거거든요. 신중히 결정해라 뭐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제 생각에는 그냥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해버리세요. 왜냐면 고민하고 해도 막상 닥치면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또 그때랑 상황이 다를 수 있어. 반대로 지금은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다가 또 신청 들어오면 또 별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신청하셔라. 의지가 있으시면. 어쨌든 모집단이 많아지면 좋잖아요. 환자분들도 좋고 경우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기증 받으시는 분이 전처치 하기 전에만 본인이 확실히 의견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확실히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미리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신청하자.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할 수 있는데 겁나서든 뭐 무슨 이유에서든 못했어. 했으면 좋겠지만 못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죄책감이 들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안 한 거니까 당연히 죄책감이 들겠죠. 그 죄책감을 미리 걱정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는 힘들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거절해서 그 죄책감을 느껴. 그러면 그 감정을 느끼는 것도, 그래서 본인의 한계를 경험해 보는 것도 그건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자기를 아는 좋은 경험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기증을 하기로 해서 했어요. 기증을 하면 환자를 위해서 뭐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기증자에게도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도 못할 경험이고, 살면서 다시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지난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최근에 진격의 거인을 정주행했거든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글을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격 거를 한 1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완결까지 쭉 달렸어요. 진격의 거인도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자, 한 장면만 이야기하면, 진격의 거인에서 이런 대사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조사병단이 있잖아요. 그 또 안 보신 사람들 있으니까 갑자기 십덕 같으니까 설명을 하면은, 이 조사병단이라는 거는 인류의 미래를 걸고 벽 안에 숨지 않고 외부로 나가서 이제 거인과 싸우는 병사들이에요. 이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다 훈련병단 104기 동기들인데, 신조 사사게요. 반갑고요, 동기 여러분. 아무튼 보다 보면은 이 조사병단들이 정말 많이 죽습니다. 그냥 허무하게 죽어요. 죽는 조사병단들, 보통 엑스트라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죽기 전에 의미를 묻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인류에 도움이 되었느냐, 의미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걸 그렇다고 해주면 그나마 편안히 눈을 감죠. 뻔한 장면이죠. 이런 거 뭐 전쟁 영화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신체에 너무 큰 타격을 입었어요. 보통 거인이 물어가지고 몸이 막 잘려있어. 그래서 너무 아프고 이제 곧 죽을 거야. 제가 그 병사면은 그때 펜타닐이나 몰핀 달라고 할 거라고요. 두통 좀 났다고 마약성 진통제 샀는데, 지금 몸 잘렸는데 지금 의미가 뭐가 중요해? 진통제가 중요하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의미를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제 생명체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삶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그걸 찾는다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 가서. 여러분은 사람이 언제 좌절한다고 생각하세요? 힘들 때? 뭐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힘들 때 좌절하겠지.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근대가 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다는 아니지만 근대 이전보다 지금이 압도적으로 풍요롭거든요. 개인차는 뭐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가 힘든 일이 더 적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못 버티죠.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이게 꿈이 없다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사병단들이 목표가 있으니까 조사병단이 됐겠죠.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엄청난 대의 이런 거 아니어도 단순하게 뭐 가족들이랑 뭐 평안하게 살고 싶다든지 뭐 행복하게 살고 싶다든지 그런 목표는 누구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목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열심히든 대충이든 뭐 노력을 합니다. 꿈을 위해서든 아무튼 무언가를 해요. 근데 어떤 일이, 특히 내가 열심히 한 어떤 일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 그 꿈에 다가가는 의미 있는 행동이었냐? 이거는 전혀 다른 질문이고 상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사병단이 열심히 싸워도 그냥 개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병단들이 죽어가면서 묻는 거예요. 내 죽음이 우리 싸움에 의미가 있었냐고.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들이 정말 적습니다. 삶에 의미 있는 행동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의미를 만들죠. 끼워 맞추죠. 이야기를 좀 끼워 맞춰. 그래서 의미를 만들어. 그렇게 믿어. 그건 뭐 좋습니다. 그 올바른 거야. 근데 조혈모 세포 기증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장기 이식을 하든지 이 행동은 무조건 의미를 만듭니다. 무조건 의미가 있어요. 그 과정이 신체적으로 저보다 뭐 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보다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뭐 한 번밖에 안 해봐서 뭐 고통이 어느 정도가 뭐 평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거 전혀 안 힘들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힘든 일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미값을 찾을 수 있는 일이 세상에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면에서 조현모세포 기증이 조사병단 되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 조사병단이 돼서 심장을 바쳐도 의미를 못 찾는다고요. 근데 그냥 복구되는 세포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러니까 권장한다는 거는 뭐 당연한 말이고요. 당연히 사람 도와주면 좋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기증을 하든 안 하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삶의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사병단의 정신이죠. 신조 사사기요. 아무튼 다음에 진격의 거인 이야기는 따로 한번 하고, 제가 조현모세포 기증을 하기로 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아마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하는 무신론자일 겁니다. 비종교인이고 해이주의자예요. 제가 스캡틱이라는 잡지에도 정기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스캡틱의 취지 자체도 그렇죠. 종교와 비이성적인 것에 대해서 주로 과학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잡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쓰신 글도 많이 읽고 했는데, 근데 보통 이 비종교인들이 비판하는 걸 보면 그 종교의 비합리성이나 혹은 뭐 종교의 부패, 이런 어두운 부분을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신자의 돈을 착취하고 막 목사가, 신부가, 스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사이비 뭐 이런 비판들, 물론 다 의미 있죠. 다 맞는 말입니다. 워낙 이상한 종교인들 많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대 이후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종교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나 지금이나 종교가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종교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죠. 저는 우리 사회가 종교를 진정으로 대처하려면 종교의 나쁜 점을 비난하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주는 긍정적인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 가치들을 어떻게 종교 없이도 이뤄낼 수 있느냐가 인류가 종교라는 어떤 거대한 미신을 극복하는 주요한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 돌아가신 교황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양심에 따라 살면 된다. 이 말이 왜 저한테 와 닿았냐면, 신앙이 있으면 그게 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선행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네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된다. 교황님이 하신 말이지만 종교를 벗어나서 인류가 종교의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큰 가르침이었고, 그리고 종교의 기적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우연이 겹쳐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무튼 기적이 있었다고 경전에 쓰여 있죠. 막 바다가 갈라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뭐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화들이 뭐 진짜든 아니든 어떤 믿음의 가치로서 그 신자들 사이에서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 기적이 주는 경외심,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기적을 바라고 그러면서 종교에 기대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종교의 긍정적인 부분을 과학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뭐 헌혈이라든지 장기기증 이런 것들이 종교를 떠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학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하는 시대죠. 그리고 우리는 기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요. 이 기적은 단순히 아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도와준 사람을 평생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신이 없지만 모두가 조금씩 그 숭고함의 가치를 나눠 가져요. 암호화폐 기술 같은 거예요. 절대적 존재가 없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이 되지 않아요. 제가 그분을 도왔다고 해서 제가 신이 되지 않잖아요. 저는 여전히 비루한 한 개인입니다. 저는 제가 뭐 도덕적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주변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반대에 가깝죠. 저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윤리라는 게 딱히 옳다고 생각하고 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조차 이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 기증도 그 일부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일을 좀 시니컬하게 말하면 환자를 도운 휴머니즘이 아니라 제 가치관의 실현, 막 이상향의 실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에르빈 단장이 그냥 자기의 어릴 적 꿈을 위해서 단원들을 다 죽여서라도 그 지하실을 보고 싶은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사회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좋은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이 좀 쓸데없이 길어졌네요. 2주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방송은 일주일 안에 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증 받으신 분 아무쪼록 쾌유하셔서 행복한 삶 사시길 기원드리고요. 구독자분들도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진짜.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